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부터 거품 붕괴에 직면한 부동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부동산이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과 동시에 수익형 부동산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대표적인 무위험 수익률인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무위험 수익률의 은행 정기예금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월세를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금리 인상이 지속될 때 타격을 받는 부동산이 바로 대출을 많이 포함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 지속될 때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대출을 많이 포함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주택 말고 다른 부동산은 대출 많이 해주나요? 궁금하시죠? 주택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로 정해져 있고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50%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 70%까지 되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파트 상가나 아니면은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상가, 아니면 이제 근린 상가의 구분 상가들은 대출이 얼마나 될까요? 한 시세 절반까지 되고요. 이자도 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시세 70% 이하로 적용되는데 강남 일부 오피스텔은 75%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피스텔로 접근하신 분도 꽤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최대 70%까지 적용 가능하다 이런 이제 행정 규칙이 있는데요. 대부분 시세 절반 이하에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시세 80% 이상이 대출이 됩니다. 최대 85%까지 돼요. 자, 그런데 이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야, 내가 꼬마 빌딩 대출 알아보려고 했는데 80%가 뭐야? 절반밖에 안 해준다고 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꼬마 빌딩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요. 꼬마 빌딩 중개법인을 통해서 금융권을 소개받으면 됩니다. 자, 이런 과도한 대출이 1금융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 수요가 폭발을 했잖아요. 자,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 마련하는 게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꼬마 빌딩으로 갔네. 꼬마 빌딩 갔는데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주네. 수요가 폭증을 한 겁니다. 특히 20대 30대도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요. 꼬마 빌딩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한 해에 매매 가격이 30%에서 절반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특히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었던 2019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8년 말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이든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든 경계감이 있었어요. 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이 예금으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과열됐던 것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투자 수요 유입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재차 저금리 그리고 추가 금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광풍이 불었는데 그 광풍의 중심에 꼬마 빌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 꼬마 빌딩 살려고 그럴 때 수익률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꼬마 빌딩 팔려 그러면은 자, 이 꼬마 빌딩의 매매가 50억 그리고 월세 1,5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제시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월세 수익률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위치 보고 가격 보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과열이 됐어요. 자, 이렇게 꼬마 빌딩 과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LTV 80% 넘는 과도한 대출, 이게 왜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꼬마 빌딩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2014년에 60억 대출 받아서 70억짜리 빌딩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금리 기조로 120억까지 시세가 올라서 나는 현금 60억을 주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출을 80% 해주면 뭐가 문제냐? 이 60억 대출로 빌딩을 4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산 규모를 340억까지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임대료로 대출을 상환하는데 지속적으로 저금리,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다 보니까 빌딩 투자자한테 유리하게 상황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났던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0.5% 기준금리 영원하면은 좋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데 이런 0.5%라는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제예요. 환자한테 치료제 평생 쓸 수 있나요? 없죠. 일시적으로 쓰죠. 그러면은 이 치료제를 끝내고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다 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거래 급감 이후에 주택시장이 폭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달라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꼬마 빌딩은 대출 이자가 임대료를 초과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저는 이것이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줘버리면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금융권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가 급락으로 이어지더라 잃어버린 20년과 똑같은 과정이죠. 그래서 LTV 비율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 이제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올리면 되잖아. 그런데 현재 유통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인터넷 중심과 대기업의 몰 중심에 상권이 빠르게 자금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꼬마 빌딩에서 임대료를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료를 높여버리면 세입자가 못 견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로 남아버리면 아이고 이자 부담까지 겹겹이 문제가 돼버리네.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게 바로 이 꼬마 빌딩이란 겁니다. 자, 그럼 꼬마 빌딩의 첫 번째 대출 규제가 드디어 적용됐습니다. 5월 17일부터 이 꼬마 빌딩의 LTV 규제 70%가 적용됩니다. 정확하게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일괄적으로 70% 이하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80%, 85% 받던 거는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지 않아요? LTV 70%도 적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자, 신용대출로 자금 끌어쓰고 LTV 70%로 자금 끌어들면 꼬마 빌딩에 자금 계속 들어올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이제 정부 당국이 아직까지 이 꼬마 빌딩 시장에 대해서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한 기사 볼게요.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투기 양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가계부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꾸준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왜냐면은 꼬마 빌딩 시장이 과열된 건 맞지만 해당 시장으로 인한 부채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꼬마 빌딩만 추가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죠? 꼬마 빌딩 규제 이전에 연예인들이 빌딩을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가 만족할 수준만큼 올라서 판 건지, 실제 대출 규제 시행에 시장 변화할 것으로 걱정해서 팔았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자, 아까 LTV 규제 보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야, 겨우 10% 대출 비율 상향됐다고 과연 이 빌딩을 팔 정도인가?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LTV 규제 말고요, DSR 규제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 그동안에는 주택 구입자나 고가 신용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했던 규제였거든요. 이 DSR 40% 적용이.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요, 대출액 기준으로 변경이 돼요. 총 대출액 2억 넘어가면 네 DSR 40% 적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꼬마 빌딩 차주의 원리금 이자 부담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연소득에 이제 차주의 직장소득 또는 이제 사업소득 등도 다 포함되지만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예시를 들어보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 꼬마 빌딩 50억짜리가 있어요. LTV 80% 잡아서 대출 40% 받는다 치겠습니다. 연 임대료는 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 한 차주는 사업소득으로 연 2억 정도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임대료하고 사업소득 합쳐서 연 3억 3천 정도 되네. 대출 말린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런 꼬마 빌딩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동안 거치하고 그 이후부터 30분의 1로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1년에 한 1억 3,2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자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죠. 총 2억 7,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40%를 못 넣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연소득은 3억 3,500만 원인데 40% 잡았더니 DSR 한도가 1억 3,400만 원이네. 자, DSR 한도
정도에서 이 대출 불가 판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적은 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빌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봤더니 실제 40억에서 20억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 입장에선 굉장히 강력한 규제예요. 물론 이것은요, 대출 규제는 개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예외예요. 그래서 한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법인은 쏙 빠진 상가 대출 규제, 자영업자만 눈물, 상가 부동산도 개인 대출 규제, LTV, DSR 적용을 하는데 법인과 임대사업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상가 투자, 이런 꼬마 빌딩 투자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반 대상자는 대출 규제에 포함이 안 되네. 그럼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도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지 않겠냐? 한마디로 법인과 개인의 이런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한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 투자는 법인 명의가 대세를 이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출 규제 강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게 부동산 시장 중에서 특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입니다. 왜? 주택시장은 기준금리 다 올리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터지지만 얘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인상 올리는 과정에서 거품이 제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면 충분히 경계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처럼 2분기 때 잠깐 반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꼬마 빌딩에서 제일 먼저 거품이 붕괴될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꼬마 빌딩은요, 이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에 거래 급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작년 같은 광풍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너무 올랐어요. 자,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한 부동산 꼬마 빌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이 이제 꼬마 빌딩에서 다시 강남 재건축으로 좀 옮겨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